입니다. 정치 웃을 일 없는 정치 뉴스. 하지만 이 두 분과 함께라면 웃음 포인트 쏙쏙 찾아낼 수 있는데요.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람과 사회 연구소 연구실장 박성태 실장님이시고요.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 AI 로봇 같아요. 좀 더 자연스럽게. 아니 그거 뭐 이러잖아요. 뭐 정치권이 사라진 웃음을 억지라도 찾아드립니다. 막 이게 잘하시는데요. 그러면 그럼 이제 AI 시작을 같아요. 장 소장님이 좀 해보실까요? 그러면 사회자 비용을 별도로 주셔야 돼요. 네. 그거는 보고 계신 대표님한테 네. 따로 건의를. 주기 싫다는 얘기죠. 인사말이 근데 되게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네. 왜 편들어요? 뭐 서로 뭐 또 뭐 짠 거 있어요? 여기 앵커 했잖아요. 앵커. 오래 했으니까. 나도 MBC에서 앵커 했던 사람이에요. 진행자 하셨죠. 진행자. 저 장성태 소장님이 진행하는 날 KBS에 출연했었습니다. 진행해봤어요? 아니요. MBC에서 진행해봤어요? 아니요. 저는 2개 다 해봤어요. 라디오에서. 어우, 대단하시네. KBS에서는 2주 동안 했어요. 2주 동안 JTBC에서 대단하신 몇 년 분이네. 동안 갑자기 한 이 20년 한 진행자 것 자랑. 같은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두 분 지금 패널로서 맹활약하고 계신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에도 계속 맹활약하고 계신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 지난주에 재밌게 봤어요. 약간 긴장하신 것 같던데. 약했어요. 알겠어요. 예. 아니, 약간 그런 분위기는 긴장하셨죠? 처음이어서. 네.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대선 후보를 검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그런 그래요? 컨셉도 아니었고. 오.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제작진이 서로 다르게 이야기했나 봅니다. 그냥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생각을 들어보자라는 거였어요. 그냥 계속 뭐 반박하고 막 이러기보다는 그 사회자 질문 하나 던지고 각 패널들이 그냥 질문 하나 더 던지고 다음 아이템 넘어가고 그런 컨셉으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안 들었어요? 졸았지. 우리 같이 제작진 설명 미팅할 받지는 때? 않았잖아요. 그러네요. 난 작가님한테 따로 들었는데 그래서 그냥 컨셉이 나는 저런 건 좋지. 왜 그러면 저는 어쨌든 약간 야당 쪽 패널로 분류되니까 장 선생님 오신다게 뭐 2대2냐 요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세 저는 분이시니까. 꼬치꼬치 물었거든요. 예. 이 컨셉이 뭐냐, 왜 나를 불렀냐, 하필이면 왜 나냐 막 계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이게 막 공격적으로 질문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내일 홍준표 시장하고도 하는데 예. 그냥 홍준표 시장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국민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좀 판단할 수 있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홍준표 시장한테는 어떤 이야기를 주로 듣고 싶으세요? 스포? 홍준표의 삶과 지난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홍준표의 삶은 좀 다른 사람 같다. 권력에 굴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는 게 홍준표 다음이었는데 소위 말한 독고다이. 네, 예.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는 코바콩이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옹호하고 방어하는 모습만 보였다. 그것이 결국에는 대선에 출마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지지자와 당원들의 예. 지지를 받아서 대선 후보가 되려는 정치적인 판단과 이익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홍준표 다음을 잃어버리면 정치인 홍준표를 왜 우리가 선택을 하고 우리가 왜 그 사람을 지지해야 되느냐. 그의 답변을 달라. 물어볼까요? 맞을 엄청 것 같은데.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엄청 준비하시네요. 예. 아니요, 그냥 평소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좀. 저도 사실 비슷한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저도 비판을 많이 했지만 정치인으로서 뭐 크게 나쁘지 않은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일단 정책 능력이 있어요. 예. 물론 뭐 옛날 진주의료원 문제처럼 독단적인 것도 있지만 경남도지사 시절. 예. 대신 이제 솔루션을 내는 능력들이 좀 있다고 좀 봤어요. 솔루션을 내는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하려는 게 좀 있고 큰 그림도 그릴 줄 예. 알고 그런데 이번에 저는 계엄을 어설픈 해프닝이라고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일단 말이 어쨌든 거치고 저도 예전에 비하인드 뉴스 뭐 이런 걸 때 엄청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말에 대한 것들 근데 좀 너무 비판을 많이 해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뭐 어설픈 해프닝이라고 해서 이걸 어떻게 저분이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시작해서 당신은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가 예. 계엄을 해프닝으로 취급하는 분이신데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아프다. 이거 전해줘야지. 아프다고 느끼면 요새 홍준표 시장의 스탠스는 화를 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는 예전에 뭐 화를 진행할 내는 때 대로 국민들이 평가하시면 되죠.
진행할 때 패널들이 화내는 거 많이 봐서 괜찮아요. 패널들이요? 누가 제가 진행하는데 옆에서 패널들 막 싸우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뭐 김진 논설위원, 김경진 의원 둘이 막 책상 치고 싸우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딴 생각해요. 진행하시는데요? 지침을 조용하겠지. 그러고 이제 여유가 있으시네요. 좀 너무 시끄럽다. 그럼 시청률이 너무 시끄러우면 안 좋으니까 자 조용히 하세요. 한 3번 정도 하면 이제 또 조용히 해요. 그 MBC에서는 그냥 질문 아이템만 주셨어요. 뭐 시나리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가지도 않아요. 네. 그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물어봐야죠. 물어볼 테니까 그만 좀 뭐라고 하세요. 댓글에서. 실시간 물어볼게요. 댓글과 소통하는 우리 장성철 소장님. 물어본다고. 명태균 관련해서도 내일 100분 토론에서 물어본다고 하시니까 그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요. 지금 여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최후 변론이 있으니까 두 부분이 준비해 오신 말말말 앞서서 이야기를 좀 짚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윤 대통령이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6시부터 좀 나오지 않을까? 네, 지금 2시부터 시작을 해서 각 이제 쟁점을 정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 할 거라고 좀 예상하십니까? 똑같은 얘기 할 것 같아요.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 또 뭐 부정선거 얘기하고 뭐 하이브리드 뭐 중국 얘기하고 막 처음에 그렇게 풀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안 바뀔 것 같아요. 우리가 대통령은? 듣고 싶은 얘기는 있는데 그냥 본인 하고 싶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냥 왜 계엄을 했는지 나는 진짜 억울하다. 경고성 계엄이었는데 왜 이러냐. 내가 뭘 잘못했냐. 오늘 중앙일보 뭐 윤석열 대통령 측근 변호인이 인터뷰를 한 거 보면 되게 화나 있다. 그런 표현까지 쓰잖아요. 뭐 구질구질하지 않다 이런 식의 표현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구질구질한 모습은 계속 보였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기대하는 대통령 품격 그런 것을 듣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냥 비겁하고 무책임한 모습만 보이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엉뚱한 소리 계속 종합판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까에 대해서 여쭤본 거잖아요. 그건 너무 사실은 답이 정해져 있어서 저는 형식에 대해서 얘기하면 길게 의미 없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필리버스터인가요? 한 40분 50분 정도는 하겠죠. 길게 의미 없는 얘기를 하고 자 그럼 이 의미 없는 얘기의 내용이 뭐냐. 관심을 안 가져도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40분 50분 떠들어도 쓸 내용은 하나도 없다. 기기를 필요 없다. 다른 거 하시다가 다른 일을 하시다가 끝난 다음에 이제 언론에서 제목 정해주면 보고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이 나라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계엄을 선포했다. 진정성, 형식적인 사과. 놀래켜서 죄송합니다. 이 정도의 사과 정도 하겠죠. 그 정도 사과 나올 것이다. 그래도 지금까지 담화문에서 사과했었던 거는 제가 계엄을 해서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놀라셨죠? 미안합니다예요. 거기에 대한 미안함인 거지 계엄은 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장이 그대로 반성할 것 같아요. 오늘 여러 신문들의 사설이 뭐 예를 들어 뭐 중도,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다 나왔던 게 대통령의 헌재에 대한 승복 요구 그리고 사과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건 이제 정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담론이고 대통령은 이쪽에 있는 이상한 망상 서버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 방금 저희 현장 기자들이 보내준 내용에 따르면요. 윤석열 대통령 쪽 최후 변론 PPT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만 벌써 250쪽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아니라 대통령 쪽 변호인들의 PPT만 하더라도 내용이 꽤 되어서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보이긴 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6시 넘어가겠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렇죠. 8시 넘어서 대통령 진술은 8시나 9시 이쯤 돼서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많이 봤습니다. 이제 다음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을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재판관인가요? 하시죠. 네? 장성철 재판관. 권한대행이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문영배 대행이랑 장성철 재판관 같습니다. 계속 진행하시죠. 네, 그러면 이제 결국 오늘로써 이제 끝이고 다음 선거만 남은 상황인데 두 분이 꼽기에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증인이라고 한다면 누가 있을까요? 저는 증인이라보다 메시지에 제일 첫 번째 나왔을 때 놀란 게 의원 아니라 요원 끌어내는 거 아니냐? 그게 그냥 10차 변론 11차 오늘까지 하면 11차가 되지만 어쨌든 10차 변론까지 대통령 측의 주장을 관통하는 것 같아요. 헛소리. 그런데 사실은 좀 저 말이 맞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헛소리. 아주 명쾌한 헛소리. 네. 되게 제2의 바이든 날리면 사태다 이런 이야기 많았었죠. 그거는 혹시 저는 그것보다도 이게 더 명쾌한 헛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요원이 들어가서 그걸 또 왜 끌어내요 자기들끼리.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관들도 가장 많이 한 질문이 저거잖아요. 대체 왜 들어간 겁니까 그러면 이거잖아요. 거기서는 답을 못 주잖아요. 자기들끼리 유리창 깨고 들어가서 네.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동의하지 않으니까 뺀다고 해요. 유리창 깨고 들어가 놓고 자기들이 들어가서 어지러워졌는데 다시 질서의 줄에서 들어갔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들어가 놓고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려고 했다. 예. 그럼 그 사람들이 반란인 거죠.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좀 의심할 만한 혹시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야라는 정도의 얘기를 해야 어쨌든 쟁점이 되고 논쟁이 될 텐데 말도 안 되는 걸로 논쟁이 되는 게 좀 서글퍼요. 우리나라 수준을 떨어뜨렸다. 네. 네. 제일 뭐 주목해야 될 증인과 진술인은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 자체. 네, 예. 윤석열 대통령이 황당한 답변도 많이 했고 그 답변 들으면서 국민들이 더욱더 화도 많이 내고 참 저러한 생각과 판단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었구나. 대한민국이 2년 반 동안 대단히 위험했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겁한 모습, 무책임한 모습,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 저는 딴 거보다 그게 제일 대통령답지 않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계속 얘기했잖아요. 후보 시절부터 국민 앞에 숨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속 책임은 다 여기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 계속 그 명패를 자랑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탄핵당할 것 같고 내란죄에 처벌받을 것 같으니까 후아들이 말귀를 잘못 알아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네. 그게 정말 가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창피하고 부끄럽게 느낀 부분이기도 합니다. 리더는 책임져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얘기했잖아요. The buck stops here. 돼요? The dog stops. 에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국회에서 조직 생활을 해봤잖아요. 그리고 높은 사람도 많이 모셔봤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코너에 몰렸을 때, 우리 뭐 밑에 애들이 잘못해가지고 본인은 도망가 버린다고. 그건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내 책임이다. 그래야 우리 밑에 뭐 부하들이나 실무진들의 존경을 받고 충성심을 이끌어낼 수 있지. 소리 지르고 뭐 책상 치고 경로한다고 그래서 밑에 참모들이나 부하들이 충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답지도 않고 지도자답지도 않다. 예. 대통령의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서 최후 변론에 보면 여전히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된 내용도 들어간다고 저희 뭐 기자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뭐 파워포인트 자료가 화면에 다 떠져 있네요. 코바나 콘텐츠에서 한 거 아니야 저거? 그러지 않아? 네? 디자인이 좀 구리긴 해요. 예. 파워포인트 디자인이 좀 구려. 그러니까 저 그런 것 같은데. R&D 예산 90% 삭감. 네. 지금 계속해서 이 고래 예산을 깎았다라든지 그 야당에서 했던 행동 때문에 내가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고래의 꿈은 지금 사라졌지만 술고래의 꿈도 같이 사라지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 조금 라임이 아까부터 오늘 제목 나왔어. 장 소장님. 술고래의 꿈도 대왕고래와 함께 술고래의 꿈도 사라져. 그 지금 평생을 감옥에 있게 된다면 이제 그것은 멈춰야 될 꿈이다라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어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공식적인 석상에서의 육성은 저렇게 좀 길게 들을 수 있는 거는 오늘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내란죄 가가지고 뭐 거기서도 최후 진술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것은 또 녹화 중계 같은 거는 없지 않을까. 그렇죠? 재판부에서 중계하겠다 하고 하지 않는 한 없죠. 근데 그거는 하기 쉽지 않을 거고. 네, 나중 가면 혹시 모르겠는데 마지막 그 육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저도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의 어떤 품성, 제가 이 자리에서 처음 경로 대통령의 키워드는 경로다라고 해서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킬 거라고 했는데 그런 거 말고도 새롭게 알게 된 게 지금 장 소장님 말씀하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는 형님 리더십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골목대장 리더십.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 야 남의 거 따라와 이런 거 술 사주면서. 그렇지. 그건 좋지. 네, 그런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누군가 한 검사
출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통령을 좀 아는 분이. 아니다. 전형적인 강약 약강이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하고 술 따라가면 이제 술집으로 가는 거예요. 술 막 사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는 막 형님 리더십을 보이는데 본인이 뭔가 잘못해서 책임져야 되는 거. 그럴 때는 이거 내가 아니라 제가 했는데요. 검사 시절 때부터 그런 게 좀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님 리더십도 좀 과대 포장된 거다. 약간 겁이 나면 쫀다 이분이. 네. 누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일단 저 덩치가 있어서 그런 거 안 믿었었어요. 근데 이번에 탄핵 심판을 쭉 보니까 그분 말씀이 정확히 맞더라고요. 그럼 뭐 형님 이게 아니라 행님. 왜 그래? 나를 따라와. 갖고 못 따스면 깜짝 제가 했는데 이렇게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또 품성도 느낀 게 또 하나의 품성이 저번에 조지우 경찰청장 나왔을 때 그 변호인들 선망이 있냐고 그때 선망이 있었던 것 아니냐 아파서. 이분이 사실 구속영장 발부된 다음에 원래 이제 병은 있었지만 구속영장 발부된 다음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찰청장까지 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 다음에 폐렴이 급하게 와서 입원을 한 건데 암도 가지고 근데 거기다가 선망 있잖아요. 인간으로서 할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못된 것들은 다 갖췄다. 굉장히 혼탁한 이야기들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의 국정 실패를 다 야당 탓으로 갖다 붙이면서 계엄의 이유로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에 대한 판단은 곧 이제 아마 2주 안에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할 것으로 보이고요. 3월 14일 나옵니다. 3월 14일. 네. 그래요? 그때 화이트데이잖아요. 진짜. 화이트데이 선물같이 시민들한테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것이다. 근데 제가 날짜를 보니까 3월 14일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것보다 더 빨리 나온다라는 3월 예측도 11일 있던데요. 얘기도 있는데 근데 5월 10일이 휴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최대한 60일 맞춘 게 5월 10일인데 휴일이거든요. 대선까지 염두에 두면. 그럼 5월 9일이 금요일이고 10일은 토요일이어서 10일에 선거를 못하고 5월 8일 날 대선을 해야 돼요. 어버이날. 어버이날. 그러니까 목요일인데 화요일까지 연휴고 목요일 끼고 토요일이거든요. 그럴 바에 14일에서 5월 13일 화요일에 대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달력을 유심히 보셨네요. 집에서 할 일 없을 때 이제 달력 보면서 어디 보자 자축인묘 14일로 예상하고 있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좀 어두운 표정을 또 우리 장 소장님이 짓고 계신데 언제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비슷해요. 3월 중순쯤에 생일이 그즈음이지 않으세요? 생일 다음 달입니다. 예전에도 생일을 기점으로 어떤 날짜를 예측하셨던 게 제 기억에 나서. 그때 뭐 예측했더라? 뭐 했는데? 그날까지 맞아. 뭘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날이 내 생일이어서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어떤 단일화였었나요? 작년이 총선이었다라고 하는 게 참 놀라울 이야기인데 저희가 총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었었는데요.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죠. 헌법재판소에서는 계속 실시간 내용이 들어오면 저희가 중간중간 좀 새로운 게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두 분이 준비한 말말말로 가볼까요? 박성태 실장님이 계엄 관련된 이야기니까 이걸 먼저 해보죠. 어제 이제 제이가 보도를 했던 내용이죠.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11월 5일 날 스마트폰에 적었다는 메모에서 쭉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거기에서 아마 그 즈음에 본인이 이제 아마 메모의 맥락을 쭉 보면 그런 거죠. 그래서 초성으로만 딱 해서 그 피읍이 누구예요? 모르겠더라고요. 피읍은 도저히 피읍 안 나오더라고. 그리고 지읒. 이응 안 돼. 이응은 육참총장, 육군참모총장 안 돼. 얘는 지읒 지상작전사령관 안 돼. 이런 식으로 초성으로 예 4명은 안 돼. 평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안이 만약 계엄하기 때문에 퍼지면 이 사람들이 반대하면서 오히려 이게 보안이 누설돼서 대사를 그르칠 수 있다. 이런 맥락으로 읽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분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알 수 있는 맥락은 계엄을 사전에 여인영 사령관 같은 경우 11월 5일 메모니까 약 한 달 전부터 계엄이 되면 이렇게 해야지라는 걸 구체적으로 생각했다라고 보고 그중에서도 이게 나왔습니다.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된다. 경찰이나 이런 식으로 조성할 수 없는 경찰이 해결할 수 없는 정확한 어디가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된다. 이거는 헌법에 계엄에 딱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전시 또는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그 계엄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 아니냐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죠. 그러면 진짜 나쁜 놈이죠. 조작이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통제 불가 상황이 와야 된다라는 건 북한과의
어떤 무력 충돌, 예. 국지전 이런 것으로밖에 생각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것보다 끔찍한 얘기들이 노상원 수첩에서 많이 나왔지만 노상원은 어쨌든 김용훈과는 물론 아주 가깝게 지냈지만 현역 군인이 아니었고 그리고 뭐 이 노상원도 약간의 망상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어서 나중에 이건 뭐 검찰이나 특검에서 명확히 수사를 해야죠. 노상원이 예. 어느 정도까지 개입됐었느냐 아직 잘 안 밝혀진 내용인데 그 수사를 해야 되지만 여인영 사령관은 일단 현역 3스타 사령관이잖아요. 더구나 방첩사. 근데 이분 머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이거는 정말 전 끔찍한 일이라고 봅니다. 예. 외환 혐의는 사실 거의 좀 수사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예. 여인영 사령관은 검찰에는 그게 아니고 이런 걸 대비해야 된다라는 맥락이었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맥락을 보면 뭐 국민들이 바보예요. 다 알지. 근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그러면 정말 무력 충돌이나 국지전 그래서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요. 치환하면 수많은 인명피해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와야 된다고 이 계엄 세력들이 떠든 겁니다. 단죄가 필요하죠.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무슨 뭐 요원 끌어냈다 이딴 소리 나면서 봐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어설픈 해프닝이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심지어 뭐 계몽령이라는 말은 정말 그렇죠. 웃기지도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잊고 있는 건지 간과한 건지 여인영 사령관이 작년 10월 국감 때 국회에 나와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막 뭐 추궁하고 지적을 하니까 혼잣말로 읊조리듯이 조용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되게 비장한 표정을 지으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곧 세상이 바뀔 겁니다. 모를 기억 안 나시죠? 이미 계엄을 염두에 두고 한 이야기네요. 웃긴 거지. 이제 예. 저 국회의원들은 이제 곧 내가 잡아다가 비원본거에 내려다가 통닭구이 해가지고 야구방망이로 때려 뽀개고 막 그럴 상황인데 지금 뭐 잘났다고 지금 나한테 저렇게 따지냐. 저 그때 그 들으면서 방첩사령관이 저 얘기를 왜 할까? 막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한창 막 김용현 장관도 의원들한테 막 태도 논란이 있었었죠. 엄청나게 세게 얘기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제 단체적으로 이 계엄에 대해서 의기투합을 해 나가는 과정.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이 곧 바뀐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여인영 사령관이 저도 그 당시에 막 그게 쇼츠로 돌았었는데 그걸 보고 이 작자는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이 생각을 했었는데 예, 전 세상이 바뀔 겁니다. 이 얘기는 못 들었었고 뭐가 있었냐면 그 국회의원 야당 의원 질문에 이 사람이 되게 고자세로 얘기했어요. 예, 되게 맞아요. 거만하고 건방지게. 그러니까 야당 의원이 지금 군복 입은 사람이 저렇게 말해도 됩니까? 라고 따졌어요. 그때 이제 계엄 관련된 질의였는데 김용현 장관이 거기서 한 말 했습니다. 아, 맞아요. 군복 입었다고 해서 할 말 못하면 그건 뭐 병신이죠.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래서 뭐라고요 해서 거기서 나중에 김용현 장관이 그 말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상황을 보면서 저는 사실은 그때만 해도 계엄에 대해서 전혀 뭐 의혹제기지 이건 있을 수가 없던데 그때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 저 정도로 쟤네들이 얘기하는 거는 저도 그 느낌이 있었거든요. 여인영 사령관이 너희들 지금 나한테 막 이러지 나중에 다 묶어서 막 물 달라고 질질 짤 것들이 이런 느낌을 제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진짜 이것들이 계엄하려고 하는 건가 이 생각을 약간 했었던. 우리 다시 한번 저 김민석 의원께 사죄 한번 합시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긴급 사죄하시는 두 분. 막 뭐라고 그때 몇 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최소한 그 숫자만큼은 사죄해야죠. 3번 한 것 같습니다. 난 3번 했는데 사과 지금 4번 했어요. 그러면 거실로 받으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당연하게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은 이제 결정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중요한 건 그 이후잖아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폭력적인 상황으로 가거나 혹은 또 국민의힘에서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권성동 어제 원내대표가 다른 이야기를 했죠. 헌재의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당연한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의미 평가하는 게 이상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늦었지만 헌재 판단을 존중하는 듯한 메시지가 나와가지고 다행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 메시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서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최후 진술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리시든 헌재의 그 판단을 존중하고
저는 수용을 하겠습니다. 뭐 그런 식의 메시지가 좀 나와야 거리에서 막 이제 혼란스럽게 하는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분들이 좀 흥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나라를 더 이상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을 가장 절호의 찬스가 왔다. 그래서 여기서 괜히 윤상현 뭐 김민전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헌재 때려보게 쳐들어가자 이러는 순간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이제 저는 지도부가 카리스마를 그런 걸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지 말라. 네. 근데 그런 걸 안 하는 모습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수용해서 이것보다 좀 더 세게 나가야 되거든요. 이제는 대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근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 아마 이제 연착륙을 꿈꾸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쉽지 않다. 예를 들어 3월 1일 그 광화문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도 참석 안 한다고 그러고 지도부는 그러면 참석하는 의원들도 강하게 경고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거 안 할 것 같고 대통령은 아마 헌재 수용에 대해서 이렇게 해요. 아니 뭐 제가 헌재에 대해서 뭐 내가 수용 안 한다고 해서 바뀔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제가 재판관님들의 의견은 뭐 잘 듣겠습니다. 근데 역사 나중에 평가할 겁니다. 요딴 얘기 할 거예요. 역사를 이미 평가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머리가 어지러워서 이렇게 액션은 비슷하게 안 하고 그냥 말로만 했는데. 네, 말씀처럼 지도부 역할이 중요한데, 근데 지금 쌍권이 아니라 쌍전이다, 뭐 이런 식의 말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권성동 그리고 권영세의 그립보다는 전한길이라든지 그리고 정강원 이 두 사람의 역할이 국민의힘에서 더 큰 게 아니냐, 힘이 큰 게 아니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그건 작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작아져야만 하죠. 그래야 국민의힘이 대선을 치를 수가 있지. 그런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정당에게 국민들이 과연 표를 줄까 선택을 할까 그런 생각 본인들도 알아요. 다 아는데 워낙 이제 대구 경북이라든지 국민의힘 당원들이 흥분해 있으니까 쉽게 발을 못 빼는 건데 어쨌든 그 발을 못 빼면은 어떻게 대선 치르겠어요. 근데 파면 성공하는 그날은 더 흥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제하는 목소리를 내고 존중하고 수용한다는 얘기를 계속 해야죠. 이번 한 번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헌재 공격도 이제 그만하시고 좀. 그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시위가 격해지고 그때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스피커가 떨어져서 맞기도 하고 버스에 올라갔다 그런 분들도 있고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때 상황을 생각한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제가 전광훈, 전한길 씨 이런 사람들은 바랄 게 없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대한 극우 지지층을 자제시키고 그다음에 승복 이런 부분 그럼요. 어차피 이제 대선 전략이기도 해요. 앞으로 우리 미래로 갑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선동하는 의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몇몇 의원들 헌재가 뭐 공정하지 않다. 이거 아주 순화된 표현이고 아마 뭐 그런 얘기를 하겠죠. 사실 이제까지 엄청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걸 또 결정된 뒤에도 하는 사람들은 저는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예상되는 인명피해도 무책임하고 이 인명피해보다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더 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네. 그런 말에 절대 낚이지 말고 본인의 일상을 지키시는 게 또 지지자들한테도 좋은 일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가 선택을 하고 만들었던 그런 대통령이 중도에 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파면의 결정을 받으면 당연히 흥분할 수밖에 없고 화도 나고 우라통도 터지고 정말 헌재 공격하고 싶고 그러겠죠. 몽둥이라도 들고 가서 두드러 패고 싶고 그렇게 생각하는 지지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정치권에서 그걸 조장하거나 부추기거나 아니면은 그분들의 생각과 판단을 옹호하는 모습이나 메시지를 조금이라도 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지 헌법을 위반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보호하고 그 편에 서가지고 폭력적인 행위를 취하는 것은 이 공동체가 유지될 수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동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억지로 끌어내린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 속에서 법치주의 속에서 제도화된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을 파면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을 아니 국민이 선출했는데 왜 재판관 8명 9명이 왜 파면을 해? 안 돼. 그러면은 제도를 국회에서 고치세요. 그러면
헌법재판소를 없애버리시라고요. 아, 그럼 아직 없애려고 하는 애들이 생긴다니까. 아니 국회에서. 국회에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가지고 예.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지. 이게 현 제도에서 결정하는 걸 갖고 존중을 하지 않고 때려 부수자 이거는 안 돼요. 대한민국이 유지될 수 없어요. 그러면 결국 이제 조기 대선 모드라고 하는 건 모두가 대놓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 책도 나오고 홍 시장은 아예 대선 나가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면되면은 아니었죠. 여튼 대선이 열리게 될 경우에 네. 시장 자리 내려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한동훈 대표 책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들으신 내용 있으세요? 이제 기사가 조금씩 나오던데. 윤모 씨가 대담을 했다. 윤모 씨요? 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윤희석? 아니야. 그냥 윤 씨가 얼마나 많은데요. 윤석열? 윤수열도 있죠. 윤석열도 있죠. 예. 윤희석도 있죠. 예. 좀 배려한 것 같네요. 잔이윤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좀 배려해서 윤 씨를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냥 했겠죠. 파평윤인가요? 파평윤 씨일 가능성이 파평윤 많죠. 씨와 지금 대담을 했다. 윤 씨가 그걸 했다라고 하고 거기에 40% 정도가 대한민국의 미래, 내가 꿈꾸는 대한민국이 있다라고 하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아주 재밌는 챕터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비상계엄 전후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는 것도 뭐 의미가 있지만 예. 김건희 여사와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게 오히려 더 재밌을 것 같다. 가장 많은 관심을 살 내용이겠네요. 네? 어떤 게 있었대요? 안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저는. 안 들은 거예요? 아니, 귀를 막고 있었나? 아니 여사와 한동훈 대표가 써놓은 여사와에 대한 뭐 에피소드? 이런 에피소드? 뭐 어떤 인연일 수도 있고 일식 논란 말고 그 전에 있었던 뭐 그런 것 쭉 이제 나와 김건희는 뭐 이런 나와 김건희는 나는 멸치볶음을 싫어하는데 집에 찾아가면 멸치볶음 해줬다 뭐 이런 거. 일기장인가요? 나는 에르메스 넥타이를 좋아하는데 페라가모 넥타이를 줬다. 정말 싫었다. 뭐 예를 들면 예. 그런 에피소드들의 챕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여성 관련된 챕터가 있다. 그 부분이 되게 재밌다고 뭐 그렇게 굉장히 대중의 하더라고요. 관심 그리고 기자들의 관심을 살만한 부분이네요. 엄청 그렇죠. 그리고 그 책은 대부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이렇게 처음부터 좀 많이 관여를 하고 여러 가지 뭐 작업들을 했다. 뭐 그런 것들. 네. 아직 책 내용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진짜 센 내용은 그럼 아직 안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냥 대략 뭐 보도자료 오늘 나오면서 얼개는 했지만 또 이제 기자분들이나 또 이렇게 책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관심이 꽂히는 부분이 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은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그때 보수임이나 이렇게 쓰고 나서 저는 별거 아닌 거라고 이렇게 싹 썼는데 기자분들은 막 되게 다른 부분에 관심을 갖고 막 집요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일단 훈련된 거는 기자들이 제목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제목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렇죠. 그래서 읽으시면은 아마 재밌을 거다 그런 얘기는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윤 씨 리스트가 댓글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윤태곤, 윤여준, 장희윤. 아니에요. 언론인 세 분 다 아니에요. 언론인 출신입니다. 언론인 출신. 네, 언론인이고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이거 되게 비밀을 많이 잘 지킨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일 보시면 아실 텐데 저는 윤 씨라는 것만 언론인 윤 씨라는 것만 언론인 윤 씨가 있다. 네. 대담 일반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랑은 한 15년 됐나? 15년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2년이. 그분이랑. 그럼 한동훈 대표 책이야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건 또 이제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 안에서 탄핵 찬성 연대가 꾸려질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진 않나요? 왜냐면은 당원들이 작년에 한동훈 대표를 당대표를 뽑았을 때 그 당원이긴 한데 그 마음과 심정이 달라졌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던데 지금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의 심정과는 지금 달라서 되게 과흥분 상태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탄핵 찬성 연대 같은 게 꾸려지게 되면 진짜 아마 잘못하면 폭력적인 사태도 벌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폭력이요? 합동 연설을 하잖아요. 예. 전 지역에 한 8군데 다니면서 예. 윤한 게 아니에요. 윤지호도 아니고요. 장희민 엄마 윤 씨도 아니고 아니라니까. 윤태곤 아니에요. 윤 씨 찾아라. 지금 많은 분들이 본인이 근데 알고 있는 윤 씨 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마치시면은 저희가 예. 치킨 쿠폰 하나 치킨 쿠폰이요? 아 이거 약하지. 지금 뭐 드릴까요? 윤신혜까지 나왔는데 맞출 수가 없어요. 윤신혜 윤지호도 아니고 장희빈 엄마 윤 씨였나 이거 몰랐네요. 예, 말씀 계속하시죠. 잊어버렸는데. 예,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흥분되어 있고. 그러면 8군데 예. 합동 연설회장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분들이 이제 고함과 이제 욕설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연대를 꾸리면은 안 되고 윤수일 아니고 윤미래 아니에요. 윤창주 아니고 윤여정 아니에요. 윤여정까지 아니에요. 나왔어요. 윤태곤은 아니고. 네. 그래서 대단히 그러한 것으로 얼개를 엮어가지고 이번 대선 경선을 하겠다라는 것은 예. 대단히 바보스러운 거예요. 그분들이 야, 저 배신자 막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면 국민의힘 안에서 정치를 못해요. 아, 가치에서 시너지가 나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예. 대단히 조심하니까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김상욱 의원 너 우리 시작2에서 나가 이렇게 발로 차버리잖아요. 아 근데 그건 진짜 무슨 그거 일이에요? 심했더라. 내가 심했죠. 아니 원래 같이 하시는 어떤 뭐라고 가치가 있는 분들 아닌가요? 윤일상 아니고요. 윤석민 아니고 윤건영 아니고 윤도현 아니에요. 윤도현은 아닙니다. 윤건희도 아니고. 네. 윤종신 아니고요. 윤창중이 언론인 아니에요. 출신인데 한동훈 대표가 윤창중이라 하면 욕먹겠구나. 그죠? 네. 윤창중. 어쨌든 지금 아니에요. 네. 윤미정님께서 파평윤 씨는 저는 요새 사과하고 다닙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갑자기 윤 씨를 찾아라. 네. 예, 댓글창에서 실시간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 윤 씨 윤복희 나왔습니다. 윤복희. 예, 맞추시면 치킨 쿠폰 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 저희 일이라면은 그냥 과감 없이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 한동훈 대표 측에서도 그런 것을 원하지 않고 비밀을 지키는데 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고 한번 내일 보시면 좋겠고요. 죄송해요. 제가 괜히 입방정 놀려가지고. 네. 네, 아까 하시던 말씀들은 계속 이어가시면 될 것 같은데 김상욱 의원을 어쩌다가 단톡방에서 퇴출시켰냐. 아마 이제 친한계에서 경선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선에 이미 구구 지지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가는 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정성구 의원이 그런 의사를 내비쳤다. 광주 5.18 묘지 가서가 사과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 근데 지금까지 따지고 보면 한동훈 대표가 내놨던 메시지랑은 다르잖아요. 여기에 대한 저는 한동훈 대표 쪽에 좀 무게 있는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 만약 이게 친한계의 주된 입장이다? 그거는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가 했던 메시지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필요하고 제가 오전 방송에서 윤희석 대변인에게 물어보려다가 그걸 못 물어봤네요. 제가 어제 그러니까 기자분들하고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 들었는데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언론에 보도되고 우리가 느끼는 거에 한 10배? 100배 정도는 더 당해서 심하게 김상욱 의원에 대해서 막 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미움을 왕따 갖고 있는 수준이 건가요? 아니래요. 아니 왕따 근데 수준은. 김상욱 의원 외에도 찬성하신 분들이 2차 투표 때 많았잖아요. 근데 이거예요. 그냥 왜 투표까지는 잡혀서? 괜찮은데 예.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방송에도 나가고 또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그러한 메시지를 왜 계속 내느냐. 그래서 이제 그분을 영입했던 의원은 맨날 술 먹으면서 아이고 나도 망했네. 막 이제 이렇게 한탄하고 그런 식의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살벌하대요. 아, 그러니까 김상욱 의원이 굉장히 힘든 지금 의정 생활을 하고 있는 거네요. 엄청 힘든 생활을 하고 있고 예. 하여튼 만나면 좀 따뜻하게 그러게요. 이렇게 좀 악수도 해주시고 예. 이제 방송 나가서 얘기하는데 국민의힘의 주류 생각과는 다른 얘기들이 많잖아요. 예, 김상욱 의원이 뭐 당연히 탄핵돼야 되고 당연히 그때 탄핵 수추부터 지금도 이건 예. 당연히 파면돼야 된다고 예. 얘기를 하고 있고 보수의 배신자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런 이야기 그렇죠. 하지 그러니까 않았습니까? 하고 그런데 그게 특히 언론도 많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게 싫은가 봐요. 그리고 인신공격성도 저도 많이 들었어요. 국민의힘 쪽에서 김상욱 의원한테 그런 게 좀 심해요. 근데 이걸 누가 해야 되냐 중진들이 아니다. 사실은 국민의힘이 지난 계엄에서 그래도 주요 정당으로서 약하나마 노력을 한 건 예. 당시 계엄에
그 탄핵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한 10여 명의 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아니다면 진짜 여기는 이제 거의 위헌 정당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도 김상우 의원이 어쨌든 바른 말을 해주고 있는 건데 지도부에서 그런 것들을 껴안지 못하고 있다. 큰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김상우 의원 문제를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내일이면 나올 텐데. 한동훈 리더십에 있어서 그 부분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게 있어요. 경선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해요. 그거는. 현재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어느 정도 절대 안 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켜야 된다.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라는 의견 또 김상국 절대 안 되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같이 끌어안는 모습으로 보면 경선에 약간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그래도 지킬 건 지키고 해야죠. 주판 다 튕기면서 언제 갑니까? 그리고 원칙대로 가야죠. 한동훈 대표 입장이랑도 크게 안 다르잖아요. 안 다르죠.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다라고 하는 그 결이 그렇죠. 같은데. 네, 그래서 또 한동훈의 리더십을 볼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이제 이재명 대표 이야기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중도 보수 논쟁 지난주에도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어제 김부겸 전 총리 만나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좀 잘못된 메시지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또 김부겸 전 총리는 밝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조금 본인도 마음에 걸리고 실수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진보당이 아닙니다. 진보가 아닙니다라고 그냥 확정적으로 얘기해버렸잖아요. 우리는 진보를 기반으로 중도 보수까지 외연을 넓혀서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니즈를 반영을 해야 된다. 그게 실용주의다. 그게 내가 이재명이 추구하는 정치적인 노선이다. 이랬으면 좋은데 우린 진보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중도 보수예요. 이렇게 얘기해버리니까 전통적인 지지자들은 화가 나겠죠. 왜 우리 당의 노선과 이념과 정책을 당대표가 당원들과 의원들과 아무런 상의 없이 혼자 왜 규정을 해버리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근데 논쟁 자체 이끌어낸 것은 국민의힘을 곤혹스럽게 만든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대단히 성공작이다라고 볼 수 있고 어찌 보면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렇게 중도 보수 논쟁을 꺼내 들므로써 본인의 사법적인 리스크가 논란이 되는 것을 좀 방지를 하고 국민의힘을 조금 더 오른쪽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결정적인 키포인트였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정도로 대단히 의미 있는 화두였다라고 전 보여집니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꺼내들었다는 평가를 하시는 그렇죠. 거네요. 네. 뭐 선거 전략상으로는 잘 꺼내들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꺼내든 방식이죠. 총의를 모이는 과정도 없었고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이 어느 누구보다도 진보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소득. 기본소득이 연간 30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 보수를 나누는 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정부를 운영한다는 건 사실은 세금을 누구한테 걷어서 누구한테 쓰느냐의 문제고 작은 정부 큰 정부가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고 그냥 100분 토론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거는 성장과 분배로 진보 보수를 나눠서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원래 중도 보수다. 라고 얘기했으면 물론 성장과 보수를 이분법으로 명확히 나눌 수는 없죠. 어디에 무게중심을 더 두냐의 문제인데 그런데 사실은 기본소득을 얘기할 때는 분배에 엄청나게 무게중심을 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중도 보수다 보면 성장에 무게중심을 둔 거잖아요. 근데 추경안이 나왔을 때는 사실은 소비 쿠폰에 25조가 배정되면서 분배에 또 엄청나게 됐어요. 과연 지금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맞냐 다. 물론 상속세나 근로소득세를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은 또 보수적 얘기했지만 뭐 실용주의라고 하면 다 되죠. 되는 건 다 한다. 근데 어떤 정책이 나올 때는 그 안에 있는 그러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이제 약간 뭐랄까요. 명확한 선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을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신뢰죠, 신뢰 거기에 대한. 앞으로도 계속 이 이야기는 아마 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정책을 꺼내들 때마다 나올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이제 뭐 시작된 논쟁이라는 생각도 들고. 과거에는 우리가 뭐 진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말이 바뀌었어. 그 신뢰할 수 없어.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본인이 적절한 해명과 합리적인 논거를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꾸 이러면은요. 자꾸 옛날엔 이랬는데 왜 지금은 왜 이래.
이런 논란에 계속 휩싸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만약 TV 토론 되면은 제가 이제 국민의힘 쪽 대선 후보에 참모라면 말 바꾼 거 쫙 정리해가지고 당신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대통령 되면 또 어떻게 말을 바꿀지 몰라요. 우리 속지 말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공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미리 이재명 대표가 논란이 되지 않도록 설명을 좀 잘 해주셔야 된다. 그 숙제가 남아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끝으로 시사인에서 특종한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거 진짜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걸 안 다뤘어. 이거 시작할 때 할 걸 그랬네요. 이렇게 반응이 좋으시다니. 오늘 하루 종일 화두였어요. 네, 김건희 여사의 육성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됐었는데 사실 클라우드 장이 오랫동안 예언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 공천 개입의 핵심은 나오죠. 김건희 여사다라고 하는 육성이 있다라고 것이었는데, 계속 얘기했죠. 예, 그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나눈 대화가 어제 저희 시사인 주진우 기자가 편집위원이 공개한 거거든요. 주진우 기자가 받은 거구나. 오랫동안 명태균 씨를 접촉해 왔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오늘부터 또 계속 지금 저희가 보도할 예정인데 오늘 또 있어요? 예, 오늘도 뭐 추가적인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 김건희 목소리예요? 조금 이따가 보시면 됩니다. 장사 잘하시네. 그러네. 난 궁금해 미칠 것 같아. 빨리 봐야 돼. 아유, 메시예요, 메시. 메시야. 나 그거 기다리고 있을게. 클릭하면서. 메시. 리액션 좋네. 예. 7시 반 정도에 아마 온라인 기사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궁금해. 저거 딱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알아보니까 검찰에서 나온 건 아니라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 파일이. 그럼 명태균 씨 측으로부터 나온 건데 명태균이나 또는 그쪽 측 그럼 복사본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증명된 것 같아요. 그게 핵심이다. 그러니까 예. 저 말도 물론 뭐 충격적이죠. 예.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예상이 됐으니까. 근데 여사의 직접 워딩이 나왔다는 건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박범계 의원이 얘기한 게 있거든요. 명태균 씨 만났더니 황급폰이 3개가 있는데 복사본이 있다. 예. 근데 딱 들으니까 복사본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시작이다. 그럼 이제 시작이다. 예. 헬게이트가 열렸다. 뭐 이렇게. 그럼 우리를 왜 출연시켜서 주진우 기자 해가지고 계속 저거 해야지. 예, 주진우 기자 지난주에 출연했었습니다. 그래? 예. 주진우 기자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한번 같이 방송. 출연 몇 번 했어요. 그러시군요. 그쵸. 주진우 그 밤에 KBS에서 같이 그것도 했고 하셨고. 얼마 전에 뉴스공장에서 밤에 11시에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느닷없이 가가지고 12시까지 방송 한번 하다가 이제 다시는 안 한다고 했죠. 근데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를 그래서 포토라인에 세울 수 있고 수사하느냐의 문제인 것 그건 같거든요. 당연히 해야 될 근데 일이고 검찰의 의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게 어제도 예. 차장이 나와가지고 이진동 차장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다시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막 이러던데 검토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당연히 조사하고 수사해야지. 그럼 저렇게까지 나왔는데 안 할 거예요? 말이 안 된다. 빨리 조사하고 수사해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조사할 거라고 보세요? 창원에 있을 때도 검찰에서 그 고민을 계속했어요. 예. 조사를 할 건데 소환 조사를 할 건데 어떤 방식으로 하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창원까지 내려오라고 하자니 여사가 몸 좋아 안 좋다는데 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올라가서 뭐 또 지난번처럼 출장 조사하면 우리가 욕먹을 것 같고 검찰이 그런 고민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서울로 또 왔잖아요. 예. 해당 팀이 할 것 같아요. 소환 조사.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할 네, 것이다. 해야죠. 당연히 하죠. 네. 워낙 또 이제 수사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다 보니까 결국 특검 아니면 방법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당연히 헌재 결정 나기 전에 검찰이 소환 조사를 원칙대로 중앙지검으로 못 부른다. 좀 거리가 있다 그러면 서부지검으로 부르든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헌재에서 파면 결정 난 뒤에 하면 검찰 이 녀석들 이제 정권 바뀌거나 어떤 대통령 나갔다고 이때는 그러네. 이미 이제 다 쓰러진 사람 문해. 이런 네. 얘기 지금도 일단 그런 얘기는 듣고 있는데 그런 얘기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냥 복잡하고 헷갈릴 때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가는 게 최고입니다. 원칙대로. 네. 사실 이미 좀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두 분이 수사할 거라고 이게 말씀하셨으니까 네. 또 믿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면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건 정말 의혹 수준이죠. 증거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 장관 얘기했잖아요. 장관. 예. 김영선 의원에게 김상민 검사를 창원의창에 지난 총선에 꽂으라고 하면서 이건 명태균 씨 부른 주장입니다. 꽂으라고 하면서 김영선 의원에게 장관이면 장관, 공기업 사장이면 사장 이런 자리 주겠다. 자, 김영선 의원이 창원의창에서 나가면 그 자리에 김상민 검사 꽂고 너는 갈 데 없으면 내가 장관, 자리 사장 챙겨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뭐 다른 얘기도 저도 예전에 공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누구 장관 하실래요? 라는 얘기를 김건희 여사가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직접 인사를 제안하고 다녔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제가 공개 방송에서 지난해 했었는데 뭐 오늘 다른 분 만나는데 그분한테 또 직접 들었대요. 다른 분. 여사가 장관직 제의를 받았다는 사람한테 바로 들었다는 사람하고 제가 오늘 잠깐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사는 누군지는 안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수사하면 이제 나중에 이 대통령 내려오고 이런 거 다 수사해야죠, 사실. 그러니까 공천 개입만 한 게 아니라 인사 개입도 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것만 한 게 아니 다 했어요. 다 했어. 국정 운영의 정말 핵심이었다. 근데 이렇게 수사가 안 될까요? 아직은 민간인인데. 아직은 대통령직이 있으니까. 윤 대통령이요? 네. 아니 여사가. 네,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에 항상 그분이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든 좀 오해를 털기 위해서 돼야 된다라는 비참할 것 같아요. 말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제 대통령직 내려오고 나서 본격적인 대선이 끝나면 수사 조사가 진행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민간인이니까 모든 수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세상 민심이 아주 무섭거든. 오늘 봐봐요. 숙대에서 바로 그냥 오늘 그 논문 취소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거예요. 이제 이게 하나의 그냥 전조 증상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예. 한동훈 대표 집을 지으려면 윤기 나는 돌이 한 10,000개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어떤 사람이 글을 쓰셨는지 살짝 힌트를 줬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윤기 빠르네. 나는 돌이 10,000개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내일 어떤 작가와 함께 하실지 맞췄더라고요. 진짜? 댓글 하나 올렸어요. 오, 맞추신 분이 맞춘 계시다니. 분이 있었어요. 우리 장 소장님 치킨 쏘시는 거. 왜? 그건 제가 쏘겠습니다. 지금 쓱 지나갔었는데 윤시성을 같은 사람이 한 300명 정도 언급돼가지고 찾기는 힘들 것 같아요. 누군지. 네. 화제의 책도 나오게 될 경우에 김 여사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염두에 두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두 분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100분 토론도 잘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기분제 뉴스인 2월 25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김종대 전 의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동반석에는 김규현 변호사가 앉을 예정입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